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 맡은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이제 1부를 시작할 차례인데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1부에서 6부까지 저와 김철현 선생님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정오 판단이 왜 이렇게 됐어야만 하는가를 넘어서서 문제를 보는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눈, 여러분의 내공을 길러주는 해설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할 건데요. 오늘 화법과 작문부터 1부 시작하잖아요, 늘. 그렇죠? 자, 이 1부에서 다룰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난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높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원래 나오던 패턴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정 속에서 여러분 눈에는 다 눈에 띄었는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의미한 변화의 싹 같은 것들이 또 보입니다. 신유형도 있었고요. 살짝 틀을 깨는, 기존의 관습을 깨는 어떤 출제 방식도 눈에 보였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짚어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는 행보가 9월에도 이어지고 11월에도 갈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화법과 작문을 어쨌든 최단 시간 안에 정답만 쏙쏙 골라내는 기능을 계속 길러내고 또 더욱더 날카롭게 벼리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정 속에서의 변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뜯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1번에서 3번은 화법 단독 세트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벌써 이 안정 속에서, 그럼 1번에서 3번이 화법 단독으로 나온 거는 안정인데 그 속에서 변화를 살짝 줬어요. 왜? 여태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었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해설 강의에서 3월 학평 해설 강의, 4월 학평 해설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요 자리는 주로 전문가의 강연이나 학생의 발표 요걸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약간 화법 유형이 달라졌죠. 이 자리에 6월 모평에서 연설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1번 문제를 줬거든요. 근본적으로 다를 바는 없지만 화법의 유형을 발표나 강연에서 연설로 바꾼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이고요. 약간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설 그러면요, 원래는요 연설 종류가 여러 가지죠. 정보를 전달하는 연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익숙한 연설은 주장을 담아가지고 설득을 하는 그런 연설이거든요.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기 되게 절묘한 게 평가원이 고민을 많이 한 게 틀을 깨면서, 관습을 깨면서 이 자리에 발표나 강연은 아니라 연설을 싹 갖다가 배치를 한 것은 새로운데 그 안에 사실 보세요. 이게 연안 생태계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뭐 정보가 막 복잡하고 그렇진 않습니다만 정보성을 띠고 있는, 즉 이전에 강연이나 발표가 올 때와 근본적으로 텍스트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그죠? 정보성을 담고 있으나, 그러나 목적 자체는 연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뭐 이런 관심을 갖자, 이런 식으로 청중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설득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화법 유형을 제시했다는 것. 이런 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화법의 유형도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유의미한 이번 시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두시죠. 이 자리에 이런 것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도 여기도 올 수 있겠구나. 즉 발표와 강연만 무조건 나오는 자리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지를 열어둔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1번 문제, 제가 이제 1번 문제 유형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1번 문제 유형 자체는 달라진 건 아니죠. 보시죠. 말하기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놓고요. 보세요. 우리 어떻게 했지? 무작정 들어가지 말고 체크 포인트 먼저 체크하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였잖아. 자, 그럼 봅니다. 청유의 문장을 사용해서, 그다음 또 하나,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라는 거. 이 두 군데가 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앞에 청유형 문장만 사용됐는지만 보는 게 체크 포인트 다가 아니고요. 그걸 이용해서 요런 역할을 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됐죠? 그다음 또 하나, 통계 자료를 사용했다. 그렇죠. 그걸 활용했다.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제가 늘 이 선지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이 뒷부분은 체크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주장을 담고 있는 연설이라고 할 때 그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통계 자료는 당연히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활용됐다면 이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야. 됐죠? 3번,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해서 그렇지만 뭐 내 말이 맞다, 자기의 주장을 강화한다, 이러면 그 뒤에 얘기는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습니다만
반론을 언급하면서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는지 요것도 체크 포인트라는 거야. 됐죠? 4번 갑니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킨다 그랬죠? 자, 청중하고 이 연설자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해가지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체크 포인트 봐야 됩니다. 그다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 비유가 사용되는지를 체크해야 돼.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긴 지금 뭐 어떻게 연설을 시작한다든지 뭐 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지점, 조회해야 될 지점을 주는 힌트는 이 선지 안에는 없어요.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딱 보고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 1번부터 틀렸어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문제는요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솔직히 고백해야 돼. 여기서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한다. 야기하다라는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국어 시험은요 이렇게 단어 하나만 살짝 낯선 단어로 집어넣어도 정답률이 쭉쭉 떨어지게 되는 거야. 자, 청유형의 문장이라는 건 대충만 뻑 봐도요. 이거 그냥 문단별 스캔 대충 구경만 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동참합시다 라는 게 청유의 문장 사용된 거 맞잖아. 그럼 이건 체크. 오케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라 했죠? 뒷부분도 체크해야 되죠. 그런 청유의 문장이 주장이 야기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사용됐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주장이 야기했다. 야기한다는 건 뭐야? 불러일으키는 거야.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논란을 불러일으켜. 무엇이? 주장이. 자, 여기 이 연설 안에 담겨있는 연설자의 어떤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이제 가정해보자면 약간 이상한데? 애초에 약간 생뚱맞죠, 그죠? 연설하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해가지고 그것이 논란을 야기해, 불러일으켜. 그런 다음에 그걸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가지고 그걸 해소해. 어색한 상황 설정이에요. 애초에. 자, 방금 우리 그것도 봐요. 가치를 알리는데 동참합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데 사용되는 청유의 문장인 거지 주장이 불러일으킨 논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나머지 팩트 체크해볼까요? 통계자료 나와 있는지를 보려면 일단 숫자가 눈에 보이는 걸 팍 찾아야죠. 그러면 이 문단 처음에도 보니까 뭐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뭐 11위에 해당하고 또 한 10줄쯤 내려오면요. 3문단의 중간쯤 2018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그다음 밑에 보면 4%, 37% 오케이. 띵동. 그다음에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여 이건 내용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선지입니다만 그래서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는가를 봤더니 예를 들면 거기에 이런 데는 말이에요.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한다는 건 이런 거야. 자기 어떤 주장을 펼치면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 의견을 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가 주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눈에 딱 보니까 3문단 끝에 보세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물론 연안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언급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연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뭐 이게 매우 뛰어나다. 그러니까 연안 생태계라는 특정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데 이게 활용이 됐네. 좋았어요.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들어 그랬는데 이건 보통 뭡니까? 보통 이런 건 학교에서 이제 교내 연설 대회니까 학교에서 청중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도 내 친구, 선후배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이 학생에게 얘기할 때 보통 이런 선지가 가리키는 건 뭐 작년에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뭐 이런 걸 보통 하거든. 아니면 지난 과학 시간에 배운 걸 알고 계시죠? 뭐 좀 이런 거, 그죠? 자, 그런 거야. 처음에 빡 보자마자 여러분 환경의 날 행사 때 교내 방송으로 시청했던 영상을 잠시 떠올려 봅시다. 오,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 경험을 들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그게 동원됐는지 1문단이 전체가 그런 거네요. 그죠? 자, 북극곰의 눈물을 보면 모두들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은 뭐 이게 지구온난화가 빚어낸 비극입니다. 자, 딱 요게 부합하네요. 딩동댕. 좋았어. 어떤 화법 대본이 나왔든 맨 첫 부분 1문단의 내용은 어떻게든 봐야 되니까 보다 보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그랬는데요. 주로 이런 얘기는 5번 선지와 같은 선지들은 주로 맨 처음 부분에 나오겠습니까? 맨 끝 부분에 나오겠습니까?
끝부분에 주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맨 마지막 문단 5문단에 해당되는 거 봐요. 지금 우리가 연한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일용품 줄이기 나무 한 그루 심기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지구의 보물 연한 생태계. 비유적 표현. 그걸 통해서 거기에 보호하고 가치를 알린다. 동참합시다 이랬거든요.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데 비유적 표현이 활용됐네. 딩동댕 좋았어. 2번, 3번, 4번, 5번 팩트 체크 가능했고요. 1번만 자, 요거는 사용됐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위로 가지 못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여태까지 봐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풀어왔던 기출에서 1번 문제의 유형 그 문제에서 어떤 때는 정말 허무하리만치 답이 쉽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시간을 충분히 쓴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냥 팍팍 한눈에 드러나는 뭔가가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러 이런 어려운 말, 단어, 약간 낯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는 단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도 난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1월에도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날 함정 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2번 갑니다. 다음은 위 연설자가 자신의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포스터이다. 위 연설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데요. 요 3점 달고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보통 봐봐. 여기 이렇게 자 교내 연설대회 해가지고 뭐 포스터를 만들었어. 여기에 내용은 당연히 연설에서 다루었던 어떤 정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팩트가 제대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가? 말하자면 독서로 치면 내용 일치불일치거든. 맞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예를 들면 여기 연안의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한다. 자, 이산화탄소 흡수, 그 다음에 탄소 저장 이런 얘기가 사실은요. 거기에 3문단의 내용, 4문단의 내용 그런 거거든요. 3문단의 내용이 봐요. 첫 부분. 자, 봐. 문단별로 스캔한다 할 때 빨리빨리 이걸 읽어 나갈 때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화법 대본은 아무리 정보성을 담고 있는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정보성의 글이라 할지라도 이 화법 대본을 비문학 독서 지문 읽듯이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문단별 스캔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각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중심으로 빨리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자 보세요. 1문단에서 이제 인트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촉구하고자 합니다라는 이 연설의 어떤 의도를 전달한 다음에 2문단 가서 통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다. 자, 여태까지 힘써 왔는데 놓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연안 생태계다. 2문단에서 본격적인 이야기 핵심을 꺼냈죠. 자, 3문단 가보세요. 처음에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지에 대한 뭐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 그 얘기가 3문단의 내용이야. 깊이 몰라도 돼. 막 그걸 꼼꼼히 읽어볼 필요 없어. 그거를 내용 일치불일치 독서 문제처럼 그렇게 비트는 화법 작문 문제는 진짜 희귀한 문제예요. 그렇게는 별로 내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문단 처음 부분도 탄소의 저장에도 효과적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얘기 바로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염생식물과 식물성 플라크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갯벌과 염습지에 탄소를 저장하는데 바로 지금 4문단의 맨 앞에 그 내용이 요 안에 요대로 들어있거든. 그럼 1번은 제대로 정리를 한 정보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즉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 답이 될 수는 없겠네. 그럼 갑니다. 그 다음 보자.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가 높은 편이며 아까 2문단 볼 때 우리가 11위로 높은 편이라는 얘기 나왔지. 그 다음에 그래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는 얘기도 그 다음에 바로 직후에 나왔고요. 연안 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으며 산림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3문단에서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면 블루카본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용어, 좀 낯선 용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4문단에 보니까요. 거기 무슨 블루카본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4문단에 딱 보니까 넷째 줄입니까? 블루카본을 어쩌고저쩌고. 셋째 줄에 먼저 나오네요. 이 탄소를 블루카본이라 합니다. 근데 연안은 블루카본을 수천 년간 저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대로 방출되지 않도록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얘기야. 근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야. 자, 문단의 내용을요. 큰 틀에서 스캔해가지고 큰 흐름을 잡아.
1문단 아까 인트로, 2문단에서 자, 우리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연안 생태계다. 3문단, 4문단이 결국 정보성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지.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하고 탄소 저장에도 효과적이고 이 얘기가 이제 3, 4문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다음 5문단 가서 우리 빨리 연안 생태계 관심 가지고 보호해 나갑시다. 이 내용으로 이제 주장이 5문단에 가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기존의 방법 안 써도 되고 이제 그럼 연안 생태계 보호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것은 보이지 않았어. 따라서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된다. 자, 이런 문제는요. 다분히 내용 의존적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그냥 감으로 때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독서 지문을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느슨하고 빠른 방법을 택해라. 그래서 문단별 스캔,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특히 문단의 맨 앞과 맨 끝을 중심으로 검색해 나가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과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볼까요? 이 문제도 살짝 신유형이에요. 왜? 생각해 볼까요? 위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한 학생, 기억에 주목할 친구들을 설득할 말. 이거는 듣기하고 말하기를 샥 믹싱을 해놓은 문제거든요. 섞어놨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봐요. 이제 이 자리에 이 1번에서 3번 세트에 보통 이런 거 나왔죠. 제가 고향을 떠난 문제라고 고떠문이라고 했던 듣기 활동에 대한 평가. 그래가지고 학생 1은 뭐 들으면서 뭐 어떻든 무슨 생각을 했어. 그럼 그게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었다든지 뭐에 주목해서 들었다든지 이런 걸 선주로 묻는 거, 그런 거 약간 허무해 보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는 어쨌든 등장한 적이 별로 없는 신유형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요. 연설의 취지라는 거야. 그 연설의 취지라는 건 연설의 목적과 관련 있는 거고요. 연설의 핵심 내용하고 관련 있는 것, 즉 주제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기억에 주목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요. 3번 문제의 이 문두는 그냥 상황 설정만을 주기 위한 문두가 아니고 많은 경우 화법과 작문에서 이렇게 문두를 잘 보면 그 안에 선지, 정답지를 골라야 하는, 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니까 정답지 하나를 고를 때 얘네들이 만족해야 될 조건들을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야. 자, 보세요. 연설을 듣고 그 취지에 공감했다면 이 취지는 뭐겠어? 연안 생태계가 이렇게 중요하니 연안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억에 주목했다 그러는데 기억이 뭔가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연안 생태계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봐. 자, 봅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한번 골라보자고요. 1번 볼게요. 연안 생태계 복구에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연안 생태계를 되살리자. 자, 이게 연설의 취지하고 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요. 사소하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자제가 연안 생태계 되살리는데 직접으로 어떤 인과관계처럼 이렇게 진술되기는 무리가 있는 진술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여기에 지금 이 요건이 누락돼 있단 말이야. 기억에 주목했다라는 게 이 안에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됐지? 그럼 2번 볼까?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어. 북극곰을 위해 연안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 자, 이거 볼까요? 북극곰을 위해 라는 건요. 기억하고 비슷하게 어떻게 북극곰이라는 말을 집어넣긴 했지만 이건 기억하고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억은 뭐예요? 연안 생태계에 우리 주목하지 않으면 북극곰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돼. 저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북극곰을 위해서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봐요.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 북극곰과 공생하려면도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전부 이런 애들은 지금 기억을 제대로 주목해가지고 선지에다 녹여놓은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더군다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연안 생태의 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자는 것은 취지에 공감했다고 볼 수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이 블루카본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임을 알았다는 이 내용이 요 짧은 어떤 선지 안에서 핵심 내용으로 언급될 만큼의 그런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산림조성, 이거를 이제 북극곰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을 조성하자라는 게 이 연설의 취지거나 중심 내용도 또 아닌 것이고, 다 이렇게 선지들이 하자가 있단 말이야.
그다음 나무 한 그루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 큰 틀에서 보면 나쁜 게 없는데 좋긴 한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연설의 취지는 뭐야? 연안 생태계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서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동참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살린 것은요. 봐요.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기억이라고. 됐어요? 북극곰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우리도 북극곰처럼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게 딱 기억 아닙니까? 기억의 다른 버전이죠, 이게. 자, 이제 연안 생태계의 가치를 알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자. 답이 4번이네. 나무랄 데 없이. 됐나요? 자, 이 문제 잘 봐두십시오. 이거 여러분 오답률이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거 이 문두에 담겨 있는 조건들을 선지 판단에 정확하게 대입해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좋았어.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4번에서 7번 세트로 갈게요. 봐요. 그럼 봐. 제가 지금 벌써 새로운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벌써 첫 번째 세트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세트도 봐요. 이거 좀 새로운 면이 있어. 왜? 4번에서 7번 쭉 이 지문 세팅을 보시면요.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아이들이 나눈 대화이며 그 다음에 다가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야. 여태까지 보통 우리는 이 4번에서 7번 빅 세트에 융합 세트에서 화작 융합 세트에서 화법 대본 하나, 장문 초고 하나. 보통 이렇게 화법 하나, 장문 하나의 지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단계가 먼저 더 있는 거지. 이렇게 학생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일종의 토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그 동인이 되었던 이유가 원인이 되었던 어떤 학생의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그걸 가에다 먼저 제시했단 말이야. 그래서 가, 나, 다를 줬다고요. 됐죠? 약간 새롭지? 더군다나 거기에서 4번 문제처럼 약간 진짜 그야말로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 이 유형은요, 보세요.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게 교육과정에서 흥미롭게 모든 교과서가 다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데 여태까지 화작 시험에서는 언급된 적이 거의 없는 출제 요소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지. 요거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끔, 아주 가끔 1, 2학년 학평 같은 데에서 문법 문제, 언어 파트, 문법 파트에서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가끔 문법 문제에서 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출제 요소를 여기다 전격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익숙하던 화법작문에 젖어있던 학생은 이런 문제를 보면 새로워서 당황할 수가 있죠. 그리고 틀린 학생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갑자기 공격을 당한 거니까. 자, 봅니다. 가나다를 비교했어요. 가는요, 학생이 홈페이지에다 올린 글이야. 그 다음 나는요, 학생회 아이들끼리 토의를 한 거고 말하자면 다는 그 결과 건의문을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보다 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다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거기 가도 거기 자기 경험 이야기했고 그것은 이제 공적으로 발표가 된 일종의 그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다른 사람 보라고 쓴 글이니까 공적인 어떤 글이긴 하지만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공의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건의하는 제안하는 그런 글을 쓴 다의 경우에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걸 일일이 제가 뭐 여기는 해요체를 썼는데 저쪽에서는 뭐 하십시오체를 쓴 게 더 많다든지 이런 식으로 굳이 근거를 들지 않아도 사실은 이거는 그냥 바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문종 자체, 매체 자체가 다르고 문종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선지 갑니다. 여기서 매체가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두에서 다가 건의문이다 했는데 그 건의문이 어디에 실릴 것이냐에 관해서 본다면 나의 맨 끝에 보면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보자는데 그 학교 게시판이라는 건 그냥 진짜 오프라인의 게시판일 수도 있지만 또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하고 다는 수록된 매체는 동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렇죠. 문종도 다르고요. 자, 2번 갑니다. 나의 다의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다에서는 줄임말을 되도록 쓰지 않는 문어적인 특징. 자, 여기 이런 용어 나와서 문어 그리고 이제 다음 선지
여기 4번 선지 가볼까? 여기 구어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문어와 구어라는 게 뭔지 알죠? 이건 글로 된 언어라는 얘기고요. 구어는 입말을 얘기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 홈피 이런 거는요. 지금 친구들끼리 토의하는 내용에서는 홈페이지를 굳이 홈페이지라고 안 하고 홈피 이렇게도 줄여가지고 얘기하잖아. 이 줄임말이죠. 근데 다에서는 홈피라고 안 하고 공식적인 글이라서 줄임말을 되도록 쓰지 않고 홈페이지라는 말로 썼구나. 그렇다면 이거에 비해서 이게 문어적인 특징으로 줄임말 쓰지 않는 특징이 있구나. 오, 좋았어. 그거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걸 여러분 사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화법과 작문 여러분 교과서 같은 데서 학습 활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했었어. 그런데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는 여태까지 별로 나오지 않았던 요소거든요. 이게 확 도입이 된 거야. 4번 문제에서. 유의미한 거죠. 자, 3번 갑니다. 가, 나는 다와 달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이므로 가, 나에서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 것. 자, 잘 보십시오. 아주 잘 만든 선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는요, 건의문이지. 그죠? 그러면 이 다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즉 건의문을 작성한 학생회 아이들 그 주체와 그리고 그 글을 읽을 학교 뭐 관계자, 학생들, 그죠? 그 홈페이지에 그 이를테면 예상 독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자, 올린 다음에 한참 뒤에 읽을 사람이 있을 테고요. 쓰면 그 글을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라고 올리는 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자, 우리 집에서 올렸어. 남의 집에서 읽는 것이고, 뭐 지방에 여행 갔다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간 공유하지 않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보세요. 가와 나도 그런가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나는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지요. 맞죠? 그럼 이건 맞는 말이야, 나에 대해서는. 근데 가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왜 가는 뭐예요? 가도 어떤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다 올린 글이기 때문에 가는 사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시간, 공간 공유하는 상황에 관련해서는요, 나와 같은 게 아니라 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가, 나에는, 근데 여기 이 선지가 절묘한 건 보세요. 가, 나에는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 표현도 함께 나타나는군 했는데요. 여기에 나에 보면 말이지, 고개를 끄덕이며 라는 게 괄호로 나왔어. 자, 화법 대본에서 괄호가 있으면 거기에 역할 세 가지 제가 맨날 강조하죠. 첫 번째, 이렇게 비언어적 혹은 준언어적 표현에 관한 진술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무슨 강연이나 발표나 이런 데에서 청중과의 상호작용, 아까 앞에 여기 1번에서 3번 연설 같은 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시청각 매체 활용.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괄호에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괄호 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비언어적 표현이 활용된 거네요. 근데 가는 어떨까요? 가에도 이렇게 부를 만한 게 있어. 그걸 보완하는 걸로. 완벽하게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비언어적 표현의 용도의 표현들이 있죠. 이게 있잖아 지금, 그쵸? 거기 이거 뭐 보통 우리는 유유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무지 놀랐어요, 유유. 이거 눈물 흘리는 모습, 이거 뭐야? 이모티콘. 요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런 그 비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있는데, 다만 가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라야 돼요. 깊이 있는 문제죠. 흥미로운 문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학습 활동 같은 데서 해왔던 그런 출제 요소가 문제에 등장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선택 하죠. 나의 학교 올 때 우리와 다의 학교 올 때 우리가를 학교에 올 때 우리가를 비교해 보면 나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문어보다 자유롭게 허용되는 구어적인 특징. 자, 보세요. 나에서는 학교 올 때 우리, 근데 이게 학교에 올 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요런 조사들이 문어에서는 생략되지 않고 쓰였는데 구어에서는 흔히 생략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문어와 구어의 차이점으로 문법 시간에도 배우고 화법 시간에도 사실은 배웠던 것들이거든. 그런 성취 기준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문제다 구현한 것이고요. 가는 다처럼 문어 상황이지만 가의 되게 친구하고 나의 되게 너하고 다의 몹시 친구와를 비교해보면 가에서는 나에서처럼 구어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가는 다처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문어 상황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친구하고 라고 써가지고 구어 상황인 나처럼 되게 너하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조사를 요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라는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주로 우리가 문어에선 잘 안 쓰고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문어 좀 공식적이고 약간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쓴 문어의 특징이 더 두드러진 다를 봤더니 되게라고 안 쓰고 몹시라고 하고요. 너하고 뭐 친구하고 안 그러고 친구와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가는 나처럼 구어적인 특징이 좀 들어가 있는 문어 상황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로 나온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이 문제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그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꽤 낯설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될 문제로 제가 꼽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난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죠. 도대체 뭘 묻는 건지 기존의 문제에만 익숙해 있던 사람에게는 낯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갑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4번에다 약간 힘을 주니까 5번은 살짝 힘을 뺐죠.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 A도 B도 별로 길지 않고 상황도 복잡하지 않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사실 읽으면서 검토를 빠르게 그 자리에서 해도 금방 끝나요. A 안에서 뭐 예를 들면 학생 3이라는 게 봐요. 여기 A에서 학생 3은 이러면 팩트 체크해야 될 게 학생 3이 A 안에서 발언한 게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금방 체크가 가능하죠. 그랬을 때 자, 금방 여러분이 결과 대조했던 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A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발언을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여기까지 좋았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학생 1이 야, 아파서 그러네. 별로 없던데. 내 주위에 집 가까운 데도 자가용 타고 오는 애들도 있고 말이야. 그런 거로 들어. 학생의 의견을 뒷받침? 에이, 무슨 소리야. 그걸 반박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한 일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식의 그 발화도 아니고요. 3번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했대요. 상반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가볼까요?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했나요? B에서 학생 3이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했어요? 아니지.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낸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자,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해서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으면 밝혔다. 자, 딱 보니까요. 학생 2가요. A에서 뭐라 해서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바로 앞에서 학생 1이 했던 말 듣고선 거기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다른 측면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야. 질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또 B에서도요.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라고 질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힌 거예요. 맞죠? 답이 5번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답이고요. 이건 사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다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설립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되는 경우 막 조회할 범위가 A도 B도 막 범위가 넓고 그 안에서 막 한 학생이 여러 번 발언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때는 좀 더 꼼꼼하게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법과 작문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 화법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유형의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 대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지문하고 여기 선지를 그래서 비교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찾아내야 되니까 혹은 제대로 진술하고 있는 거 하나 찾아내야 되니까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번에 아주 고맙게도 단순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6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미음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봅시다. 글을 쓸 때는 설득 전략과 표현 방식, 설득 전략이 있고요. 표현 방식이 있어. 효과를 높일 수 있대. 자, 보세요. 논리적 추론을 강조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 설득 전략 중에서도 이성적인 설득 전략이 있어. 그건 뭐가 있는가 하면 전문가 소견이나 객관적 자료 활용하기, 그다음 또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의 주장이 유의에 있음을 드러내기 등이 있다. 됐죠? 그다음에 근데 설득 전략이 이성적인 설득 전략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도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거는 독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 독자나 필자의 경험을 언급하기라는 게 있어요. 또한 표현 방식으로는 이중부정, 서리법 등이 활용된다라고. 얘네들은 다 뭘까, 여러분? 선지 5개 만들기 위해서 급하게 조합해 놓은 아이들이지. 그쵸? 연결고리들 갖다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봅시다. 1번인데요. 기억에서 그런데 기억 볼까? 자,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1번 기억에서 현황과 관련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언급했죠.
근데 그것은 필자의 주장이 전문가의 의견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여기 이게 무슨 전문가 의견하고 무슨 부합해? 여기에 아니 등굣길에 등교를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몰고 오시는 자가용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전문가의 의견이 그게 굳이 그거하고 부합함을 보여야 되는 뭐가 있나요? 필요 없어요. 1번 땡, 2번 니은에서 니은 볼게요.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굣길은 편하게 해주지만 다른 학생의 등굣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와 대비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제시했대. 그런가요? 이게 니은이 그런 거예요? 필자 자신의 경험과 상반되는 예상 독자의 경험을 비교 대조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디귿에서 디귿 보세요. 냄냄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 대비하여 등교 시간의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봐요.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현황을 보여준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이성적 설득 전략. 이게 지금 이성적 설득 전략의 한 방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 딩동댕 좋았어. 이건 뭐 객관적인 자료 활용, 특히 67%막 이렇게 딱 수치가 들어가는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설득력을 높인다는 건 앞에서도 제가 아까 1번 문제 해설할 때도 화법에서도 잠깐 했던 얘기고요. 그죠? 맞죠? 자, 4번 갑니다. 리을에서 예상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것은 리을 갑니다.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요. 자, 그렇게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견을 언급한 건 맞아요. 리을은. 그런데 그 의견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밝혀 필자의 주장이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고요. 그게 무슨 실현 불가능한 겁니까? 리을이요? 리을이 그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미음 갑니다. 미음. 여러분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에서 현재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발생할 결과를 서리적인 표현으로 제시한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을 이제 그만 그치고 자가용 이용 등교를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안 함으로써 상황을 바꿈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한 거지.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도 살짝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황했을 수 있어요. 특히 욕심을 가지고 잘 봐야지 막 이건 진짜 실전처럼 그런 시험이야 막 중요하게 압박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 더 이런 문제에서는 당황하게 되어 있죠. 자, 7번도 역시 조금 이런 장치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보기는 나를 반영하여 다를 쓸 때 적용한 내용 전개 과정이야. 주의 환기에서 문제 상황 제시하고 해결 방안 제시하고 예상 효과 구체화해서 행동을 촉구한다. 이렇게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런 학생회 학생들이 건의문을 작성했다고 할 때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봅시다. 1번인데요. 요 주의 환기 단계입니다. A. 그래서 나에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화제로 삼았던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독자의 일상을 떠올려보게 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자, 주의 환기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이 등굣길 자가용 이용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그거에 관한 뭐 너의 경험을 얘기하든지 그래 본 경험 있지? 위험했던 경험 있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런 역할을 지금 3문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최근 뭐 그다음에 어디 있어? 그쵸. 여러분도 그죠. 기억의 밑줄 그은 내용 자체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죠? 1번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2문단도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굣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이런 것도 사실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2번 갑니다. B는요. 여기 문제 상황 제시입니다. 그랬을 때 나에서 자가용 등교로 인해 등굣길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자가용 등교와 학교 주변 환경과 맞물려 심각한 문제가 되었음을 제시한다. 그게 3문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혼잡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경찰서의 통계에 의하면 뭐 그 사고 위험도 늘어나고 있고 그죠? 유난히 우리 학교는 뭐 앞 도로가 유난히 좁다 보니까 뭐 몹시 위험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문제 상황 제시 잘했네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C인데요. 여기 해결 방안 제시 부분에 가서 나에서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한 것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집이 먼 경우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기합니다. 자, 거기 다글에 보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자, 4문단 가볼게요. 그러니까 1문단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2문단에서는 살짝 이제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환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오늘 안전했나요? 등교길이 이런 얘기하고 3문단에 가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상황을 제시한 거야. 맞죠? 그러고 나서 4문단 가서
물론 어쩌고 하면서 거기서 해결 방안 제시를 하는 부분에 자, 자가용을 이용을 자제를 하자라는 이 4문단 얘기했고요. 또 5문단에서 뭐라고 했어? 사실 앞에 나 그 토의 안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뭐 안 그러면 더 위험하니까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 그래서 6문단 가니까 그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물 들어서는 그런 아침 풍경 만들 수 있고 또 뭐야?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든다. 즉 그게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야 그렇게 열심히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 하다 보면 거기 B 바로 아랫줄인데요. 이용하지 않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용문단에서 얘기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3번 선지는 틀렸죠. 자,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학생이 있음을 언급해서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붙는다는 더 좋은 점도 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D는요. 예상 효과 구체화하는 부분인데요. 나에서 자가용 등교 자체가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언급했던 바로 그게 지금 4번 선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6문단에 나왔던 그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2로요. 여기 행동 촉구요. 거기에 나에서 등굣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한 제안들을 반영하여 다에서는 유념할 행동 방향을 제시하며 실천하도록 촉구하는 거. 마지막 쪽에 나오겠지. 그죠? 7문단 가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고 그 바로 위에 있는 7문단에서는요. 어떻게 한다고? 자가용 이용 자제하고 주변 살피며 걸어달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3번만 틀렸네요. 그죠? 자, 보세요. 화법과 작문에서 지금 이게 되게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4번에서 7번까지 이렇게 풀어내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라고. 특히나 5번만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 문제죠. 4번 선지 읽어내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학생도 있을 테고요. 6번, 7번은 이렇게 보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요 장치와 선지 사이의 매칭을 다시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익숙해질 수 있게 특별히 이번 요 4번에서 7번 세트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또 막 틀린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기존의 기출문제들, 최근의 기출문제들 가운데 특히 융합 세트, 특히나 또 이렇게 보기를 달고 있는 번거로운 문제들, 덩치 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화작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들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유념해서 다시 걔네들만 골라가지고 풀어보고 그러는 어떤 대응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8번에서 10번인데요. 보십시다. 장문 상황 줬을 때는 무조건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글의 목적, 예상 독자. 자, 이 목적 하나 또 뭐 있지? 상황에 들어가는 게 글의 목적, 예상 독자, 글의 주제. 근데 여기 지금 주제는 없고요. 상황을 이야기할 때 봐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그다음에 하나 더 끼워 넣는다면 뭐라고? 매체 이랬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아니요. 네 가지 다 나와 있어요. 왜 볼까? 예상 독자는 학교 학생들인데 학생들한테 뭐 하려는가 하면 장르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야. 됐죠? 근데 그 정보 제공이 뭐냐면 물 섭취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이거든. 그럼 봐요. 목적은 정보 제공이지만 이걸 서술하는 이 말 안에 이게 결국 이 글의 주제라는 얘기 아니겠어. 그러면 이 장문 목적 안에 여기에 주제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럼 봐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장문의 초기 조건 세 가지 장문 상황 다 줬네요. 거기다 플러스 매체까지. 됐죠? 학교, 신문입니다. 2020년 6월 일부러 이런 걸 딱 박아놓은 거죠. 명시해 놓은 이유는요. 알겠지만 이 세트는 또 독특한 어떤 세팅이 하나 더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시점을 언급해 준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태까지 무슨 매체, 수록될 매체, 실릴 매체 어쩌고 할 때 이런 시기를 명시해 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학교 홈페이지, 학교 신문 이런 정도였지 2020년 6월에 발간될 이런 얘기를 굳이 집어넣은 경우 이상하잖아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불필요한 건 집어넣지 않는다고요. 평가원은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죠? 자, 주목할 수 있었어야 돼. 그럼 봅시다. 뒤에 갈게요.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수집한 자료 목록 했는데요.
자, 이 문제도 이 세트도요. 또 하나 안정 속에서의 또 변화의 싹이 또 보인 거야. 왜? 되게 독특한 유형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수집한 자료 목록 해놓고 자료 1, 2, 3, 4를 줬는데 여기에 봐요. 출처 어디다, 연도 언제다. 내용은 무엇이다만 있지 각각의 이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는 걸 보통 그 인터뷰 내용을 주고 자, 뭐 물 중독 사례 그럼 사례 무슨 뭐 신문 보도 같은 걸로 다루고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 하면 뭐 거기서 뭐 그래프를 뭐 막대 그래프를 주고 어쩌고 원 그래프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 이러면 막 무슨 그래프를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다니까 여기는 독특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 자체를 주지 않고 어떤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목록만 준 거야. 희한하죠, 그죠? 그래 놓고 8번 문제를 끌고 간 겁니다. 이 8번 문제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보세요. 수집한 자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한 후 선별된 자료를 반영하여 초고를 작성하였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들 아까 앞에서 다뤘던 이 자료들이 어딘가에 녹아 들어가 있긴 한가 보죠?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각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어. 그래놓고 표가 장문 목적에 부합하는가? 목적이라는 게 뭐였죠? 앞에서 자 이거야 맞죠? 오케이? 자 그거에 부합하는가가 첫 번째.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그 다음에 나가요. 출처가 분명한 최근의 정보인가? 라는 게 나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자료의 어떤 내용상의 타당성,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관련된 기준일 테고 요거는요. 자료가 믿을 만한가에 관한 거야. 맞죠? 자, 그 두 기준에서 선지를 한번 볼까? 우리 독특한 이 문제에서 자료 1, 2, 3, 4가 각각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선 봅시다. 자료 1은 아까 자료 1이 뭔지 봤죠? 요거요. 자료 1은 내용이 즉 여기요. 요 내용이라는 건 요 칸에 있는 내용도 얘기하는 거야. 자료 1은 내용이 요겁니다. 내용이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지. 그럼 봐요. 이게 장문 목적과 관련 있죠. 장문 목적이 아까 이런 거잖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 거기에 요 자료 1이 내용상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서로 같은 얘기인데. 그지? 전문가가 물 섭취를 어떻게 하라는지 그 얘기가 당연히 이 글의 목적에 잘 부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여기에다 동그라미 칠 것이다. 딩동댕. 좋았어요.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이디어가 매우 좋아요. 이 문제는요. 부피를 엄청 늘릴 필요가 없었어. 자료를 굳이 제시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서 또 하나는요. 점검표 양식인데요. 제가 이거 수능 완성 강의, 수능 특강 화법 작문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요런 점검표 유형의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덤벙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1이 만약에 이제 지우고 생각해봐. 자료 1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틀렸네. 적절하지 않네. 그리고 이걸 덜컥 답으로 고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선지가 부합하지 않으므로 아니다에다가 표시를 했겠군. 이러면 그건 맞는 선지가 된다는 얘기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시 잘 곱씹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 자체에 대한 자기 점검표 뭐 혹은 타인의 점검이더라도 점검표의 점검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문제니까 한 번 더 꼬아놓은 거란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걸 유념해 두고 문제에 접근해야 돼. 덤벙대면 안 됩니다. 자, 1번 딩동댕 좋았어요. 2번 갑니다. 자료 2는요. 자료 2가 뭐였죠? 자료 2는 물 중독 사례입니다. 그 샘샘 방송 다큐멘터리예요. 그랬을 때 내용이 물 중독 사례가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아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이것도 맞아. 물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기 위해선 많은 학생들이 물 섭취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물 중독 사례에 관한 언급이 지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걸 물론 확인해야 될 절차가 엄밀히 말하면 필요합니다만 일단 논리적인 어떤 추론, 합리적인 추론만으로도 이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보통 우리는 물 섭취는 많이 하면 좋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잖아. 그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야. 통념이죠. 그랬을 때 물 중독 사례라는 건 그거 뭐 이전에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당연히 뭔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선 지식
배경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적에 부합하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팩트 체크는 일단 미뤄두자는 얘기지. 그 글 안에 그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런 문제의 성격상 본질상 지문 안에 그 얘기를 안 써먹었으면서 이런 선지를 구성함으로써 지문 안에 없네, 그러니까 2번이 답, 이런 경우는 대단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자, 3번 갑니다. 자료 3은요 뭐냐면 자료 3은 뭐냐면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 냄냄병원 보고서 2004년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요. 연도를 고려하면 2004년이라는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죠. 왜? 이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처음에 장문 상황 줄 때 학교신문 몇 년? 2020년 6월에 발간될 이라는 걸 일부러 박아놨다고. 그러니까 2004년이라는 연도를 생각해보면 이건 16년, 17년 전 자료예요. 그죠? 16년 전 자료, 그러니까 15년 이상 더 오래된 자료니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 왜? 한국인의 물 섭취 현황이라는 건요, 한 15년쯤 지났으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맞아요. 출처가 명확하다고 뭐 냄냄병원의 뭐 보고서라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명확한데 물 섭취 실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보아 나에 대해 즉 요 나 기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했겠군. 아니? 그럼 안 되지. 땡. 왜? 자, 이게 나의 기준이 뭐예요? 출처가 분명하냐 플러스 최근의 정보냐 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A, O와 B가 아니에요. A and B라고. 그랬을 때 연도를 고려하면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건데 어떻게 이걸 그렇다라고 판단하겠냔 말이야. 아니란 말이지. 답이 3번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4번 갑니다. 자료 4는요. 자료 4가 뭐예요? 수돗물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입니다. 그러면 물 섭취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까? 그렇지. 왜? 수돗물 사용 현황은요, 물을 섭취하는 것만이 아니야. 설거지도 하고요, 샤워도 하고요, 그쵸? 화분에 물도 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에 부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다는 얘기지. 굳이 글 안에 이게 사용됐느냐 아니냐를 다 일일이 선지 하나마다 따져보지 않아도 됐죠? 5번 갑니다. 자료 4는 출처는 분명하지만 그랬죠. 출처가 뭐라고 돼 있어? 환경부 연례보고서 이랬거든요. 해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라는 점에서 이런 말도 살짝 어려운 거 집어넣었다. 연례보고서라고 했으니까 해마다 발간되는 거거든요. 매해 보고서를 낸다는 얘기야. 연례보고서라는 얘기는. 자, 그런데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도를 고려했을 때 최근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고 보아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겠다. 요거 나에 대해서 최근의 정보가 아니니까. 맞지? 매년 내는 자료인데 보고서인데 굳이 2013년 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료로 활용하겠어? 연례보고서라면 2020년 6월에 나올 학교신문은 2019년 거, 2018년 거 적어도 그 정도 걸 갖다 실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나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겠군 하는 말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저는요, 이 평가원 오늘의 시험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보면서 역시 화작 문제가요, 요즘 많이 여러분들 쓰는 유행하는 말로 클래스가 달라. 그쵸?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치고 나가면서도요, 이제까지 선보이지 않았던 유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움이 평가하는 문제는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한번 선보일 때마다 이후의 문제들, 교재들이 다 이걸 막 흉내내고 모방하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넣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9월에 또 어떤 유형이 선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8번 문제, 아니면 또 아까 나왔던 4번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혹은 3번 문제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은 한번 유념해서 잘 봐둬야 됩니다. 요게 9월에도 또 반복돼서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럼 11월에도 또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지. 자, 그 다음 9번 문제 갑니다. 위의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사실 이 문제도요, 매우 단순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제가 틀렸어요. 이런 사람 보일 텐데 많을 텐데요. 생각해 볼게요.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어디를 조회해야 되는지 주었죠? 그럼 이제 이 9번 문제가 사실은 8번 문제 풀기 전에 9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것도 좋은 작전이 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몇 문단 박아준 문제는요, 일종의 길잡이 문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즉 어차피 얘네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라서
얘네들 선지를 먼저 판단하느라고 9번 문제를 먼저 풀고 나면 8번 문제를 아까 우리 팩트 체크해야 되는 부분까지가 자연히 다 체크가 되면서 선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문제들을 조망하고선 돌입해 들어갈 때라면 9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원래 더 전략적인 순서이긴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순서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1문단에서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묻고 답하는 구조. 자,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나와 있는가 보고요. 그게 묻고 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다음 또 1문단에서 하나 더 체크해야지. 물의 인체 내 역할에 대한 정보가 있는가 보고요.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야. 1문단 봅시다.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 대부분 어쩌고저쩌고. 이거 됐어. 좋았어. 만족했죠? 그런데 봐요. 근데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물 섭취는 중요하다. 그러나 물을 많이 섭취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자, 물의 인체 내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과로 엮여 있는지를 보세요. 자, 이 문제 되게 이렇게 단순한 낚시를 잘 하는지 몰라요. 대단한 겁니다. 인과 관계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고 이진수. 뭐 어떻기 때문에 장기와 조직을 보호한다든지 물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 충격을 흡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 딱 쉬워요. 그러네 맞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단 말이야. 생긴 것 자체가. 자, 2문단 갑니다. 물 중독 증상에 대한 부분은 물 중독 얘기가 아까 8번 문제에 나왔던 게 여기 원래 있네. 2문단에. 자, 정보를 나열했는가 봐야 됩니다. 2문단에서는 3번 하나만 체크하면 되네요. 그러면 2문단 봅니다. 자, 물의 양에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너무 많이 마시면 이제 한 번에 많이 마시면 혈액성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 이하로 내려가 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피로감 커지고 두통, 어지럼증, 장기가 붓는 등. 이게 봐요. 정보를 나열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것도 맞네. 그다음 3문단. 실험 방법 얘기가 나오는데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실험 결과에 대한 얘기, 실험 방법, 실험 결과, 그 다음에 이게 결과는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제시되는지를 보자고요. 3문단 갈게. 3문단 가니까 3문단 이제 우리 시험제 4쪽으로 넘어왔네. 물을 마시는 때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 마른모 대학에서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먼저 이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봐. 순서대로 제시했네요. 그 다음에 결과 보니까요.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 같다. 그래가지고 반면 일반적 생각과 달리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 떨어진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도 맞네. 됐죠? 제가 그 일리 읽지 않고요. 대충 스르륵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죠. 실제 수능에서 화작도 중요한 건 그 내용 자체가 아니고 이 결과를 제시하는 비교나 대조의 형식이라고. 그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지점이란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초고를 읽은 친구의 조언이다. 보기를 반영하여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하라고?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해야 돼요. 됐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봐. 두 가지 유의사항이 무엇인지는요. 사실 좀 전에 9번 문제를 보느라고 대충 봤어. 2문단에서 물의 양 유의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문단에 가서 물 마시는 시기, 때에 대해서 유의하라 그랬어. 그러면 자, 물의 양과 시기, 때 더 간단하게 쓰자. 양과 때에 관한 두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해야 돼. 됐죠?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중심 내용이 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되고 어느 때에 마셔야 되는지에 관한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도 언급해야 됩니다. 그럼 봐요. 보통 이건 지금 봐요. 이건 형식 조건은 없죠. 마지막 문단을 추가할 때 내용 조건 두 가지만 준 경우야. 형식 조건이 있다면 형식 조건을 먼저 검토하라. 선지 검토할 때. 그러면 오지선다가 갑자기 삼지선다나 이지선다가 된다. 이런 거 우리 봤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내용 조건만 두 개 온 거거든. 보통 이럴 때는 어떻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내용 조건 두 개가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답지 문장이 2개로 구성되고 앞 문장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문장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로 제시가 되는 게 정답지다. 그러면 팩트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지? 어느 순서로? 1번.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 양 필요한 때. 좋았어.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봐.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나무랄 데 없는 답이 1번에 나와줬어요. 이것도 일종의 파격이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길어질 때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쯤에 나와요. 이 출제자가 제 강의를 들었나 봐요. 일부러 그렇지 않게 내야지. 이랬나 보지? 그래서 첫 번째 답이 딱 나와버렸어.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나머지들 선지를 한번 봅니다.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데 그럼 봐요. 때는 나와요. 근데 양은 안 나왔네. 얘 벌써 탈락이에요. 됐죠?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만 물이 인체에 소용하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때에 관한 얘기만 나오지 양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3번.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 이건 양에 대한 얘기만 있네요. 때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역시. 그러면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 물 중독 사례와 연구팀의 실험을 통해 물 섭취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다. 여기는요. 물론 중독 사례와 연구팀의 실험을 통해서 이건 양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이제 때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그걸 물 섭취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유의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이라고 보기에 함량 미달이야 얘는. 그 다음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은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그럼 이 두 번째 문장은 이걸 만족합니까? 땡. 5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 올바른 물 섭취 생활한다. 자, 여기에는 지금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양에 관한 얘기만 있지 때에 관한 언급도 없는 거라. 함량 미달.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정신없이 훅 풀고 지나갔는데 이 1번에서 10번을 가만히 시간을 두고 화작에 특히 약한 사람은 더 제가 지금 얘기했던 설명들을 곱씹으면서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시 한번. 이 문제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발상에 의해서 어떻게 출제됐는가를 가만히 골똘히 들여다보다 보면 제가 했던 지금 전략적인 설명들, 6월에 새로운 이 선보인 어떤 그 유형이나 또 지문 제시 방식, 문제를 묻는 방식,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 조건을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말하자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운신의 폭을 넓혀 놓은 거죠. 이런 방향으로 예를 들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1번에서 3번 자리에 연설을 올 수도 있어. 근데 본질은 사실 달라지는 건 아니야. 이런 걸 막 아주 되게 절묘한 사인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화작 시험이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아마 정오 판단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내공까지 기르는 문제와 세트 전체, 더 넓게는 화작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부에서 3부, 4부 이렇게 언어, 독서, 김철원 선생님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저는 5부, 6부에서 문학으로 다시 만나죠. 안녕.